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쌤이 다시 여러분들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 시간 34번째 시간으로 진행되는데요, 현대의 윤리 사상 중에 오늘은 실존주의가 그 주인공들입니다. 실존주의 중에 유실론적 실존주의, 신을 인정하는 거죠. 쉐렌 키에르케고르. 그리고 무신론적 실존주의 하면 마르틴 하이데거와 장폴 사르트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참 이름도 멋있는 것 같은데 사상은 더 멋있는 사람들입니다. 선생님이 오늘 실존주의를 준비해 오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갖고 왔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뉴탐스런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꽤 많을 거고요, 그리고 고3 학생이 이거 보고 있다라고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단지 시험 문제를 푸는 그러한 문제 푸는 요령으로만 이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어떤 지침이 될 수 있는 메시지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우리네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던져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존주의가 현대 철학으로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들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상가가 됐건 그 사상가의 입장에서 빙의가 되어서 그 사람이 하고 싶어하는 얘기를 저 송쌤의 이야기와 저의 목소리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린다라는 느낌으로 최대한 내용에 충실하게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만은 꼭 이번 시간 중요한 이야기 뭐가 있을까요? 전달하면서 시작해 볼까요? 자, 키에르케고르의 신앞에선 단독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중시하는 것, 그리고 주체성을 강조하는 것, 이런 표현들을 꼭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키에르케고르는 어쨌거나 신을 통해서 실존을 자각할 걸 강조하는 실존주의의 창시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신을 통해서라는 범주의 바운드리는 있습니다. 분명히 그 안에서의 자유라는 한계는 있을 수는 있지만 인간에게 주체적으로 그 신 앞에 단독으로 서야 된다라는, 역시 주체성을 강조한다는 특징이 있죠. 그 다음 사르트르는요,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그 신의 영역마저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더욱 자연스럽고 자유롭죠. 그래서 인간에게 너의 삶의 선택의 문제 더욱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실존과 본질의 관계에서 유일하게 실존이 본질에 앞서는 존재로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선생님 뭐 이렇게 막 실존, 본질 막 이런 게 많이 나오나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참여문학론까지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우리 교재는 15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154페이지의 실존주의가 박스 안에 아주 간단한 키워드들 위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선생님은 더 튼튼하게 기초를 다져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알맹이들, 여러분들 삶에 어떤 지침이 될 수 있는지 그 알맹이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참혹한 전쟁터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라는 얘기인데요, 사실 이 전쟁이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류 역사에서 대단한 자존심에 상처를 준 사건입니다. 인류는 근대 사회에 끊임없이 발전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잠깐만 옆에 적으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류의 역사는 전근대, 그리고 근대와 탈근대 라고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인류의 역사에서 이 근대라는 시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모던이라고 표현하고 이건 포스트모던이라고 표현을 하니까요, 모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 근대성이다라는 건 근대에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인류의 역사가 발전하고요, 그런 것들을 해석을 해놓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 게오르그 블렐름 프리드리히 헤겔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헤겔이 이 성장과 발전의 논리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정반합의 논리로 설명을 했죠. 다이얼렉틱, 즉 변증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반합의 논리를 통해서 태제가 안티태제를 만나고 진태제로 하나가 되며 이 합은 다시 정이 됩니다. 그러면 또 안티가 나타나겠죠? 그러면 또 합이 되네요. 합은 또 정이 되고 반을 만나서 합이 되죠.
이렇게 하나의 쇠사슬의 구조처럼 인류의 역사가 계속해서 발전을 해간다라는 논리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장과 발전의 논리가 근대까지의 설명이었고 인류의 역사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무엇이 발전했죠? 자본주의가 발전했죠. 무엇이 발전했죠? 인간의 이성이 발전했습니다. 그 이성을 통해서 과학을 발전시켰죠. 과학이라는 걸 통해서 인류는 하지 못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발전된 세계에서 우리는 더욱더 풍요롭게 살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말이죠. 그런 인간 이성과 계몽주의 그리고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의 철퇴를 맞는 사건이 벌어지니 그게 바로 현대사회에 들어서의 전쟁이었다라는 거. 그 전쟁을 통해서 인류는 성장과 발전의 장밋빛 미래가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겪게 되고 거기에서 반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반성의 철학이 현대 철학이기 때문에 반성이라는 건 누구를 반성하는 거냐면 헤겔의 철학을 반대한다라고 우리는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헤겔이란 사람은 우리 교과서에서는 빠져 있어서 이제는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헤겔을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이유는 헤겔이 근대 철학의 완성자이고 거두이며 헤겔이 죽고 나서 헤겔을 비판하면서 등장하는 철학을 우리는 현대 철학이라고 하고 그 현대 철학을 우리는 바로 오늘 다루게 되는 실존주의가 가장 대표적인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다 적으셨나요? 요 정도의 배경 지식이면요 충분히 지금부터 하는 얘기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시 영화 포스터로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참혹한 전쟁터에서 우리는 장밋빛 미래, 더 발전하는 우리 인류의 미래, 그리고 계몽된 사회 이런 것들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과연 나의 미래는 투명한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되죠. 현대인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치 앞을 모르는 나의 삶, 또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또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10년 뒤에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떨지, 정말 40년 뒤, 50년 뒤에는 어떻게 돈이라도 좀 벌면서 살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현대인들의 목을 옥죄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생각일 수 있고요. 그것이 실존주의의 출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존주의가 등장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소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우리 교재는 154페이지에 해당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필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조그맣게 교재에다가 쓰셔서 단권화를 하셔도 되고 제가 자료실에 그대로 PDF 파일을 올려놓으니까 이것만 오리셔서 붙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쟁, 대량살상, 불안과 절망을 갖고 오죠. 우리 인류는 불안과 절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본주의가 발달되면서 우리는 굉장히 잘 살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산업화가 되면서 뻥튀기가 되었고 업그레이드된 이 산업구조 안에서 더 많은 재화들을 가지고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 현상, 양극화가 더 심해졌고 1%가 모든 것을 독점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물신화와 물질 만능주의가 판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류는 물질이 신격화가 되는 세상에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대중화가 되면서 개성이 없어졌어요. 기계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되어 가면서 과학 지상주의에 빠져서 인간이 오히려 소외를 겪게 됩니다. 마지막 단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들은 파편화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문학작품에서도 파편화된 삶 이러잖아요. 파편되어 다 쪼개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분 사탐을 최초에 만들었던 게 2010년부터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게 이제 2012년부터 막 작품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이 장면을 어떻게 하면 현대 철학의 출발점을 좀 잘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PD님과 상의해서 이제 어떤 효과를 냈냐면 헤겔의 이 사진이 점점 화면에 이제 확대되어 나타나는 거죠. 와, 나타나다가 빵! 산산조각 나면서 거기에서 현대 철학이 등장을 하는 거죠. 파편화됐다라는 것은 역시 현대 사상은
조각조각 난 것처럼 다 쪼개져서 이제 나의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시험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시험 문제에서 관념적이고 절대적이며 보편적이고 이런 표현이 나오면 실존주의는 다 안 되는 거예요. 실존주의는 개개인의 삶, 개인적인 삶, 개체적인 삶, 나의 삶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혹시 스스로에게 나의 삶은 어떠해야 되고 내가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이며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런 거 고민해 보시나요? 선생님이요 꼭 실존주의를 수업할 때 3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이 포스트잇에 쓰라라고 한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제가 준비한 판때기에 여러분들이 붙이라고 포스트잇에 쓴 거예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간단하게 설명해봐라. 막 재밌는 얘기들 나옵니다. 2번째,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부모님이 시키는 거 말고, 친구들이 하는 방향 말고 나 스스로. 3번째, 삶이란 무엇인가? 삶은 뭐다? 라고 정의를 내려라는 거예요. 삶은 달걀이 제일 많이 나오죠. 근데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릴 수 있고 인간 개개인의 인생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멈춰서서 고민해보지 않았다라면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의 질문을 던져주는 게 바로 실존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존주의가 발전돼가는 유형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발전을 해갑니다. 역시 154페이지에 여러분들이 쓰셔도 되고 자료를 잘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겠고요. 실존주의란 이런 말에서 만들어진 거죠. 잘 들여다보시면 개인적이고 현실적이며 결코 상대화할 수 없다. 이 문장 지으면 잘 나옵니다. 상대화할 수 없다라는 건 짝꿍과 내 것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 것이라는 거죠. 선생님이 예전에 어렸을 때 들었던 노래 중에 선생님의 나이를 이제 유추할 수 있는 노래일 것 같은데 내 인생은 나의 것 막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죠. 짝꿍하고 바꿀 수가 없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인생은 내 거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게 실존주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인간의 현실 속에 존재하고 있는 문제, 거기에서 실존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첫 번째 부류는 유실론적 실존주의예요. 대표적인 학자가 쉐렌 키에르케고르입니다. 덴마크의 코펜하겐 출신의 키에르케고르의 철학을 자세히 우리가 정리할 것이고, 무신론적 실존주의에서는 장폴 사르트르와 마르틴 하이데거가 대표적이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신을 인정했느냐? 신 앞에선 단독자라는 표현. 신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인간은 더욱 자유롭다라는 표현.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4번에 실존주의 문학이라고 넣어놓은 건 사실 실존주의 철학자들 중에는 소설가이기도 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사르트르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리고 실존주의는 이렇게 문학 작품으로 전개가 되어가면서 더욱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준비한 문학 작품들 여러분들 혹시 읽어보신 게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첫 번째 까뮈의 이방인입니다. 메르소라는 주인공이 나오죠. 그 다음에 카프카의 변신에서는 그레고르 잠자가 나옵니다. 카프카는 아마 많이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제와벌이라는 소설, 그 다음에 구토, 라노제라는 소설, 이런 것들 인간의 스스로의 어떤 그 실존을 자각했을 때 구토가 이렇다. 이거 구토 맞습니다. 현기증이 이렇다 이런 표현이죠. 근데 이런 소설들이 결국 그 안에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묻고 있고, 이런 소설들의 한 지문들을 통해서 논술 시험 문제가 또 잘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과 함께 실존주의가 발전을 해가고 있으니 실질적으로 실존주의라는 건 문학 작품과 연계가 많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어떤 배경 설명 제가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키에르케고르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가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색깔 있는 펜까지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키에르케고르 정리해보죠. 자, 덴마크의 코펜하겐 출신의 이 키에르케고르. 키에르케고르는 별명이 하나 있었으니 길 위의 소크라테스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길 위의 소크라테스라는 말은 이 키에르케고르가 소크라테스를 굉장히 존경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 별명을 지어줬으니까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예전에 했던 질문을 실존적으로 현실 속에 존재하고 있는 나의 문제로 바꿔서 질문을 하네요. 너 자신을 알라라고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아마 이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에게, 청년들에게 던진 말일 겁니다. 이거를 화살표를 나로 바꾼 거죠. 나는 나 자신을 스스로 잘 알고 있는가?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을 나는 나 자신을 아는가? 라는 물음표로 자기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나는 나 자신을 아는가? 라는 질문은 역시 주관성과 주체성을 강조한다라는 걸 또 한번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야 돼요. 자, 주관성 나왔죠? 이 주관성은 뭡니까? 객관성에 반대되는 거죠? 보편적인 지식에 반대되는 거예요. 뭐냐? 나의 삶이란 내 삶. 누가 책임져 주지 않는. 그리고 주체성이라는 건 역시 거기에서 필요한 태도. 주체적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제가 실존주의를 학교에서도 수업할 때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담아서 학생들한테 막 이런저런 얘기를 던져요.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막 자꾸 푸시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싫을 수도 있겠죠. 학생들은 막 선생님이 뭐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막 뭐 해야 됩니다, 뭐 참여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아우 뭐 왜 자꾸 이렇게 피곤하게 뭐 이거 하라고 그래, 저거 하라고 그래, 왜 또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왜 아파야 돼, 청춘은 왜 아파야 되는 거야, 막 안 아프면 안 돼,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게 고민하지 않았던 사람한테는 던져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나 자신을 압니까?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되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아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주관성이 진리이다 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의 주관성이라는 것은 나 자신, 그리고 나의 삶에 대한 선택,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 그리고 모든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라는 자유라는 단어로 귀결되는 것이죠. 나 자신이라는 말이 꾸며지는 거고요. 나 자신의 선택, 나 자신의 책임, 나 자신의 자유. 이런 단어들이 바로 키에르케고르가 강조한 것이고요. 내가 믿는다. 진리를 믿어야 되는 거니까 내가 믿는 진리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진리는 보편 타당해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 신도 마찬가지죠. 내가 믿을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성이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죠. 3번입니다. 실존주의를 주창한 키에르케고르가 강조한 것은 실존의 3단계입니다. 실존의 3단계, 그 중에 첫 번째는 탐미적 단계입니다. 자, 요게 여러분들이 좀 오해할 수는 있는데요. 제가 조금 있다가 준비한 표를 보시면 탐미적 단계에서 점프를 했을 때 2단계로 가고 점프를 했을 때 도약이라고 표현합니다. 범핑. 그래서 아래로 가는 게 아니라 요게 1단계예요. 여기에서 요렇게 도약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뭐 이래저래 수업을 해봅니다. 근데 여기에서 써서 올라가면 글씨가 예쁘지 않아서 이렇게 좀 예쁘게 쓰려고 아래쪽으로 쓰는 거지, 머릿속에서는 점프한다, 2단계로 올라간다. 왜 그 오락하면은 왜 뭐 오락 중에 그런 거 많잖아요. 이렇게 띠리리 가다가 막 딱 이렇게 점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탐미적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가는 것, 도약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도약, 화살표.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윤리적 단계. 그리고 윤리적 단계에서 역시 화살표로 도약. 선생님 왜 도약을 왜 아래쪽으로 계속 해요? 아까 지금 설명드린 대로.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종교적 단계.
이렇게 3단계예요. 그러니까 3단계는 요 단계죠. 근데 각각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노란 펜으로 옆에다가 부연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탐미적 단계에서는 누구나 탐욕을 좋아하죠. 그리고 욕망이라는 것에 놀아나는 모든 존재들의 기본적인 단계, 기본적인 단계. 이것을 설명할 때 키에르케고르가 돈 후안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페르킨트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돈주앙이라고 얘기도 하죠. 돈주앙 이야기나 페르킨트 이야기의 주인공들은요, 정신 못 차리고 탐욕적으로 살고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상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이런 윤리적인 태도를 알면서도 단 지금 순간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막 컴퓨터 게임, 요즘에 게임 뭐 TV만 틀면은 무슨 이렇게 이 모바일 게임이나 이런 게 광고를 엄청 하더라고요. 그게 많이 끌어들이려고 이제 상업적으로 하는 거겠죠. 뭐 연예인들 아주 거대 뭐 연예인들까지도 광고를 막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넓어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게임들을 하고요. 그래서 막 눈이 뻘개져가지고 맨날 학교에 와가지고 잠만 자고 선생님 수업 시간에 막 잠만 자고 그렇게 한다라고 봅시다. 기본적으로 인간이 그렇죠. 돈주앙이나 돈후안이나 페르킨트도 다 그런 주인공들이에요. 그렇게 살죠. 근데 그렇게 살다가 이제 아유 나 이렇게 살다가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나 이거는 인간의 삶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스스로 고민을 합니다. 예. 고민을 해가지고 야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좀 절제하면서 살아야지. 야구 도약을 하면 윤리적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데 중요한 게 있죠.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은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가 종교적인 단계는 아닌 건 거죠. 지금 소크라테스가 윤리적 단계 2단계에 이제 있는 상태니까.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거는 드디어 오렌지색이 나왔네요.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데는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데는 선택이죠. 내가 선택하는 거.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살다가 절망 속에 살다가 내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그 선택의 부분이기 때문에 일로 간다라는 건 내가 스스로 이것이냐 저것이냐 라는 양자택일이라고 부릅니다. 양자택일의 선택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의 삶을 살 것이냐 B의 삶을 살 것이냐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굉장히 두렵죠. 절망하게 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항상 2단계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다름 아니라 이 모습일 거라는 거예요. 에드바르트 뭉크라고 합니다. 그냥 에드바르 뭉크라고 하기도 하고 절규입니다. 스크림.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될까? 조금 절제하면서 좀 내가 인간답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되지? 모르겠어. 이렇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진짜 내가 살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절망 속에 할지 모르겠죠.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머물면 안 돼요. 지금 여기에 이제 두 번째 단계까지 얘기를 했고 이것이냐 저것이냐 양자택일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양자택일. 사실 이것도 해겔을 비판하는 건데 양자택일입니다. 근데 양자택일의 상태에서 여기에 머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아브라함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은 어떤 단계냐면 이 단계가 바로 믿음의 단계인 거죠. 아까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관적인 것으로 믿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90세가 되어서 이제 100세가 되어가지고 너 자식이 없는데 신이 자식을 줄게. 그건 신의 자식인 거죠. 그런데 다시 나타나서 그 자식을 빼앗아 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신이 주었으니 다시 신에게로. 그리고 믿습니다. 그 믿음을 바탕으로 아브라함은 그 믿음 때문에 결국
뭐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요. 결국 아브라함이다라는 이 존재가 선택한 것은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의 모습인 거죠. 신 앞에 선 단독자라는 모습은 주목해야 될 건 이겁니다. 동그라미 보세요. 신을 인정했죠.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윤리적 단계에서만 끝날 수는 없어요. 더 다가가야 됩니다. 신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그러나 신 앞에 서는 것은 단독자라는 거예요. 떼거지로 서는 게 아니라. 그 얘기는 뭐냐? 신 앞에 서는 건 나의 주체성이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는 나의 선택의 문제이고, 그래서 인간은 자유롭기는 하지만 늘 불안하죠. 양자택일이니까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선택은 늘 불안합니다. 그런 인간에게 최종적으로 신 앞에 내 몸을 던질 때, 스스로 올 곳이 있을 때, 스스로입니다. 내가 던졌을 때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정리한 것처럼 키에르케고르는 유실론적 실존주의자였잖아요. 2번에서 정리했죠.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쭉 이야기하는 것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자, 페르킨트 이야기 잠시 해볼게요. 페르킨트 이야기는 페르킨트라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죠. 연극을 만들기 위한. 근데 이제 페르킨트가 방탕한 생활을 하고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옆에 이제 페르킨트의 소중한 여자친구가 있는데, 페르킨트는 그 고마움도 모르고 정신 못 차리고 막 아라비아에 가가지고 가짜 예언자 노릇을 하고 막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이 페르킨트를 받아가지고 곡을 그리그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페르킨트 곡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아침에 페르킨트가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막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탁 동이 터오는 아침을 딱 보면서 막 음악이 나오죠. 그게 아침이라는 곡, 아파트 광고 이런 거 많이 나요. 들어보셨죠?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아라비아에 가서 가짜 예언자 노릇을 하다가 막 성공도 했다가 또 이렇게 성공을 일확천금을 번 사람들은 꼭 그렇게 망해요. 또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래서 또 아라비아의 춤을 막 추는 여성이 와가지고 또 막 하니까 또 잃어버렸어.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갔는데 막 금광이 터졌어. 그래가지고 막 갑부가 됐어. 그랬는데 노르웨이의 고향으로 쫙 돌아오다가 그 바로 앞에서 풍랑을, 그래서 배는 산산조각이 나.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는데 돌아왔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여자친구가 아직도 이 페르킨트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면서 하프를 쫙 연주하면서 노래를 하는 거. 백발이 막 성성해가지고 거지가 돼서 돌아온 페르킨트에게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묻지도 않아요. 넌 왜 이렇게 방탕하게 살다가 왔니? 안 하는. 노래를 한 곡. 그게 바로 여자친구의 이름을 붙인 솔베이지의 노래라. 솔베이그라고 하기도 합니다.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런 노래가 있어요. 여기에서 솔베이지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키에르케고르의 철학으로 적용하면 신입니다. 신은 우리가 이런 생활들을 하고 아직 완전한 존재가 아니로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정신 못 차리고 다니고 그러더라도 돌아오면 받아준다는. 신은 언제나 그 자리에 온화한 미소로. 그러니까 신 앞에 내 몸을 단독자로 탁 스스로 서라. 그러면 실존이 해결된다. 라는 게 키에르케고르의 이야기죠. 자, 정리해 볼까요? 키에르케고르 보여주면은 잘생겼대. 학생들이 잘생겼죠. 키에르케고르는 나 자신을 아는가? 라는 질문, 실존주의를 주창했다라고 하고요. 주관적 진리를 강조합니다. 실존 가능의 3단계, 신 앞에서 단독자라는 마지막 단계, 믿음의 단계고요. 윤리적 실존 그 아랫 단계죠. 도약하는 겁니다. 도약하는 겁니다. 미적 단계 맨 마지막, 보통의 인간들이 갖고 있는 상태. 그러나 이 고통이죠. 절규합니다. 고통이죠. 마지막 믿음의 단계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게 우리의 실존을 해결할 수 있는 건 거죠.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은 우리가 정리해야 될 장폴 사르트르인데요. 사르트르 가기 전에 키에르케고르 제가 팁을 빔자료 3개 더 준비했는데 잠깐만 보여드리고 이제 사르트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거 여러분들 자료 다운로드 받아서 요 그 교재에다 붙여놓으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은 게,
제가 가끔 요 자료 가지고 시험 문제를 만들거든요. 내신 시험 문제. 그리고 불안의 개념, 죽음에 이르는 병, 공포와 전율, 반복,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거 아까 나왔죠. 이게 다 뭐냐면 키에르케고르의 책 제목이에요. 키에르케고르가 쓴 저서 제목들입니다. 근데 불안의 개념, 언제 우리가 불안을 느껴요? 실존을 자각해야 된다라고 현실 속에서 절규하고 있을 때, 죽음에 이르는 병, 실존을 자각하지 못하면 죽음에 이르는 병, 공포와 전율, 반복, 이런 책들이 키에르케고르의 철학이 녹아들어 있다는 걸 눈치를 채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존적 상황, 아까 아브라함 얘기, 요거 자료실에서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왜 최종적인 단계이냐? 윤리적 행위보다 더 넘어선 믿음의 단계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의 3단계를 제가 쭉 이렇게 글을 드린 거는요, 요게 시험 문제를 하면 뭐 선생님이 지금 필기한 대로 그대로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지문화가 되니까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 바로 사르트르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죠. 사르트르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신을 인정하지 않죠. 무신론자입니다. 사르트르 사진이 이게 담배를 피고 있는 거여가지고 비교육적이기는 하지만, 사실 사르트르는 담배를 안 물고 있는 사진이 거의 없어요. 이 사람의 트레이드 마크죠. 파이프 담배. 그 다음에 이제 에스프레소 커피 한 잔. 그러면서 이제 집필 활동을 막 카페에서 하기도 했고, 지금 어찌 보면은 사르트르의 라이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까뮤의 너무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그죠? 까뮤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사르트르가 되게 유명했던 게, 사르트르가 노벨 문학상을 받게 돼요. 근데 그걸 거부합니다. 물론 본인이 주장한 거는, 나는 이렇게 문학에다 등급을 매기고 이렇게 누군가가 그거를 등급을 매겨가지고 상을 준다라는 것을 나는 납득할 수가 없다. 나는 거부하겠어. 이걸로 더 유명하거든요. 아니, 노벨 문학상을 거부한 거니까. 대단한 글 쓴 사람이죠. 글쟁이죠. 글쟁이. 그리고 소설도 아주 잘 썼고.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까미와의 라이벌 관계에서, 까미가 사실 그 먼저 이제 상을 수상하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라는 설도 있는데, 그거는 뭐 그냥 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시몬 보부아르, 본인의 부인이죠. 그러나 이들의 결혼도 아주 파란만장하고 아주 대단한 러브 스토리가 있습니다. 또 계약 결혼이었고, 계약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것 또한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진 않을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수강후기에 다세요. 그러면은 제가 열심히 얘기해 줄게요. 참 얘기해 줄 게 많은데 우리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뒤에 보면은 미셸 푸코가 보이고 있습니다. 참 독특한 철학자였죠. 감옥의 역사, 광기의 역사, 성의 역사, 이렇게 3대 역사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미셸 푸코와의 교류도 있었고요. 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체게바라, 사회주의 사상가하고도 또 역시 뭐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르크스의 사상에 빠져 있는 사회주의자이기도 하고요. 체게바라처럼 운동권 인사들과도 교류가 있었고요. 자, 이런 얘기를 제가 쭉 해드렸는데, 사실 이 책을 많이 썼죠. 바로 여기에 나오는 책들이에요. 존재와 무, 라노제, 아까 얘기한 대로 구토라는 소설, 말, 문학이란 무엇인가,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자, 실존주의의 결론이 휴머니즘이래요. 그러니까 인간성, 인간 자체가 실존주의다. 요거 놓치지 마세요. 좀 이따가 이제 활용될 거고요. 문학이란 무엇인가? 문학이란 무엇인가의 결론이 뭐냐면, 문학은 사람들의 사회적 참여를 이끌어줄 수 있어야 된다. 카타르시스에만 끝나면 안 되고, 이게 바로 참여 문학론이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쭉 설명을 드린 걸 일목요연하게 제가 필기를 해가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르트르가 인간을 뭐라고 보고 있느냐, 그리고 실존이라는 걸 사르트르는 뭐라고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느냐. 장 폴 사르트르. 자, 사르트르는 인간을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인간은 B와 D 사이의 C의 존재. B는 birth, D는 death, C는 맨날 학생들이 치킨이래요. 치킨이 그렇게 좋은가 봐요. C는 choice, 선택이죠. 그러면 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우리는 태어난다라는 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P2라고 표현했어요. 내던져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선택, 삶은. 그러니까 인간은 얼마나 자유로운 존재입니까? 그래서 인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자유를 선고받은 존재. 자, 인간이 태어날 때 재판장에 인간을 세워놓고 선고를 내립니다. 땅, 땅, 땅. 너 자유. 인간에게 얼마나 큰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를 거부할 자유는 없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자유의 부조리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자유를 누구나 선고받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유로울 운명입니다. 자유로울 운명. 그런데 그 자유에 대해서 거부할 운명은 없는 거죠. 나는 싫어요. 난 결정된 대로 갈래요. 나는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 그걸 자유의 부조리함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마지막으로 사르트르 하면 이 문장이 가장 시험에 잘 나오죠. 그게 뭡니까? 인간이, 자,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인간만이 유일하게 실존이 본질에 앞서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물건은 안 그래요. 실존은 아까 얘기한 대로 P2, 내던져지는 거죠. 본질은 우리의 쓰임새입니다. 쓰임새, 용도. 본질. 선생님의 지금 쓰임새는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윤리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 게 선생님의 쓰임새죠. 예. 근데 그건 신이 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선생님의 본질이 뭐예요? 그러면 저의 본질은요, 지금 윤리 선생님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태어날 때부터 윤리 선생님으로 결정되어서 태어났나요? 아니. 세상에 내던져지고 만들어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본질은 계속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쓰여져야 되는 단어가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세상에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 놓은 것도 없기 때문에 인간은 더욱더 자유로운 존재인 거죠. 이런 인간이 태어나면서 살아가면서의 인간이 태어날 때는 내던져졌고요. 살아가면서 본질이 결정되기 때문에 인간은 더욱 자유로운 존재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물건이라는 건 본질을 생각하고 분필 이렇게 수업할 때 노란색 잘 나오게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공장에서 찍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은 본질이 실존에 앞서는 존재.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인간에게 스스로의 삶의 영역을 개척하라라는 것을 앙가주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이제 보여줄 건데요. engagement라고 하는 요 단어를 본인이 앙가주망이라고 제대로 발음하면 흥가주망, 흥가주망 이렇게 돼야 되죠. 이 흥가주망이라는 게 결국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자유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라는 건 어디로 연결되냐면 참여 문학론이라는 걸로 연결이 되는 건 거죠. 자, 그래서 문학작품이란 단순하게 카타르시스, 정서 순화만 시키고 끝나서는 안 되고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끌어낼 수 있고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끌고 나오는 자양분이어야 된다. 참여문학론이라는 것까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르트르의 철학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준비한 자료들을 보시면 더 이제 정리가 잘 되실 것 같아요. 자, 보시죠.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라는 말에는 선언적인 존재인 신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게 녹아들어 있어요. 무신론자라는 거죠. 신은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일체의 모든 관념이나 법, 종교, 관습 이런 것들인 겁니다. 근데 그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고 바꿔갈 수 있는 건 거죠. 피투성이라는 건 인간의 본질을 얘기하는데 인간은 신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어서 세상에 내던져진. 그러니까 저는 이거 외우러 할 때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피투성이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본질을, 인간의 본성을 피투성이라고 내던져졌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의미를 찾으려면 기투, 스스로가 다시 한번 내 삶에 긍정적으로 던져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내 삶을 움직여 나갈 수 있고 그런 현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책임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표현이고, 참여문학론은 실천적으로 사회 문제에 참여해서 앙가주망, 자유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정치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참여로의 의미를 부여했고요. 이런 것들을 제가 준비한 요 그림을 보시면 아는데요. 요게 예전에 모의고사에 나왔던, 그러니까 요거 나오면은 사르트르의 앙가주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상황은 구속이고 나의 범위는 이만큼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내가 활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게 되면 실제로 나의 자유의 범위는 이만큼 넓어진다. 그러니까 앙가주망을 더 확대하기 위한 사회 참여, 그리고 문학 작품도 그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사르트르가 주장하는 것들이 바로 68 문화혁명 속에 많이 녹아들어 있어요. 이 수많은 인파들, 샹젤리제 거리에 나와 있는 젊은이들의 이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래서 세상을 바꾼다라는 건 어찌 보면은 이러한 사람들의 정신, 그리고 올바른 지성, 그리고 세상을 올바르게 보라라고 자꾸 추동시키는 어떤 선구자,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스테판 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오늘 수업 시간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스테판 에셀은 마지막 레지스탕스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하고, 사르트르의 영향을 또 받은 사람인 거죠. 사르트르의 이 영향을 받아서 실제로 사르트르의 철학을 많이 이제 갖고 있는 사람인데, 젊은이들에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분노하라, 참여하라, 지금 일어나 어디로 향할 것인가. 그러니까 아까 그 마지막 레지스탕스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사르트르의 영향을 받은 이 에셀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회 참여해라. 이런 것들이 바로 실존주의에서 사르트르가 던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르트르의 철학 이렇게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라는 표현은 신 없이 홀로 남겨진 상태에서 스스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하이데거 잠깐 얘기하고 문제풀이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우리 교재에도 하이데거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1889년부터 1976년까지 또 존재와 시간이란 책으로 유명합니다. 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존재와 시간이란 책에서 인간이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고 그 끝자락엔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직시하면 스스로 현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 그래서 현 존재라는 것을 다자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다자인이라는 말 속에 인간만이 유일하게 죽음을 직시하고 시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존재라는 표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제가 이창동 감독의 영화를 보면서 제가 썼던 그 책에 글을 이렇게 써봤어요. 뭐라고 썼냐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결국 너 자신의 삶을 스스로 구원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이런 영화들이 충분히 실존주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영화들이 아닐까.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는 작품들입니다. 밀양, 시, 그리고 초록물고기, 박하사탕, 오아시스, 이런 작품들인데요. 참 좋은 작품들이. 그리고 저는 실존주의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보고요. 자, 제가 쓴 책에 나오는 그 구절을 가지고 실존주의에 대한 얘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제가 빠른 속도로 문제를 풀어봐 드리고 싶은데요. 자, 여기 160페이지에 나오는 표현. 뭐뭐는 본질에 앞선다. 지금 정리를 했잖아요. 누구 얘기죠? 사르트르 얘기가 나와 있고요. 실존은 본질에 앞서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다 라는 표현을 적으면 되겠네요. 3번 문제 간단하게 해결했습니다. 4번 문제. 그러면 사르트르의 이야기, 긍정의 대답을 할 것으로 골라라. 1번, 합리적 사고로 보편적 법칙을 발견할 수 있느냐? 아니죠. 나의 삶을 강조하는 사람이고, 실존주의는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것들, 그런 것들 거부합니다. 현대 철학이니까. 삶의 본질을 탐구하기 위해 이성을 중시하는가? 아니죠. 내 삶에 대한 것은 내가 주체적으로 참여해서 깨닫게 되어야 되겠죠. 그건 이성을 통한 게 아닌 겁니다. 다수의 의견에 따라 불안과 절망을 극복해야 되는가? 다수가 해줍니까? 내 삶의 문제인데요. 인간의 유한성을 극복하기 위해 신에게 의지하는 무신론자잖아요. 마지막, 인간은 스스로의 선택과 결단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죠. 인간은
B와 D 사이에 C의 존재고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져야 되니까요. 자, 다음 문제도 빠른 속도로 한번 풀어봐 드릴까요? 8번 문제입니다. 자, 야스퍼스 간단하게 정리를 할 건데요. 필연적인 상황, 이렇게 봉착하는 넘사벽을, 인간이 넘을 수 없는 벽을 한계 상황이라고 했고요. 한계 상황을 직시하면서 결국 실존을 자각하는 존재로 야스퍼스는 실존주의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게 8번 문제였고요. 13번 문제 키에르케고르 나와 있네요. 키에르케고르의 회복하기 위해서 뭐로서의 인간의 주체적 결단? 여기에 들어갈 단어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신 앞에 선 단독자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겠죠. 신 앞에 선 단독자. 그리고 선생님이 정리해드린 대로 이 안에는 유실론적 실존주의자로서의 특징, 그리고 주체성과 주관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단독자 스스로가 믿음을 가지고 신 앞에 다가가야 된다라는 표현까지도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빠른 속도로 기본 문제 한번 정리해봤고요. 요 문제 풀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요런 종합적인 문제가 모의고사에도 출제가 되겠죠. 인간은 스스로 신을 믿고 따르리라 결단을 내릴 때, 이게 뭐야? 신 앞에 선 단독자, 불안과 절망, 그죠? 아까 불안의 개념, 절망에 관하여 인간이 스스로 죽음에 이르는 병, 이런 것들을 깨달을 때, 또 인간이 스스로 절규를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은 실존을 자각하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스스로 결단을 내리면 어떻게 되죠? 인간은 실존을 자각할 수 있다. 누구죠? 쉐렌 키에르케고르. 인간은 이 세상에 내던져진다. P2, 그죠? 스스로 선택, 기투, 다시 한번 내던지는 거죠. 그리고 결단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된다까지. 그래서 갑은 키에르케고르, 그리고 을은 장 폴 사르트르까지 써놓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기억! 갑은 주체적 결단을 회피하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절망에 빠진다. 아까 제가 그대로 보여줬던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주체적 결단을 회피해요? 그러면은 실존을 자각하지 않는 거죠. 그런 선택을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해버리면 그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죠. 그걸 굉장히 절망에 빠지는 길이고요. 정답입니다. 오, 이렇게 잘 써놨나 이 문장. 아주 좋은데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문장으로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니은 한번 볼까요? 자, 을은 인간은 정해진 본질이나 목적이 없이 실존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지금 을은 사르트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인간은 본질이나 목적이 결정되어 있지 않고요. 정해졌다라는 건 결정 X 아까 써드렸잖아요. 실존한다, 내던져지고 그 뒤에 본질과 목적이 정해진다라고 하니까 맞는 얘기죠. 선생님은 내던져졌어요. 응애. 선생님의 부모님에 의해서 세상에 푹 내던져졌죠. 너무 감사할 일이고요. 그것만큼 감사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살아가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런 모습 저런 모습 하다가 대학생이 되고 이제 윤리 선생님이 되어서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인간의 특징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디귿입니다. 갑은 유신론, 을은 무신론의 입장을 바탕으로 한다. 당연하죠. 유신론적 실존주의, 무신론적 실존주의. 자, 리을입니다. 갑과 을은 모두 관념주의적 사고를 통하여 안 되죠. 관념주의의 대가가 헤겔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관념을 중시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강조했다라고 해서 실존주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었던 메시지, 이야기 이런 것들 다 정리를 한 것 같네요. 어때요? 윤리 공부라는 게 그냥 단순히 문제만 푸는 건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선택하시고 자신감 있게 나아가시고 그 선택에 대해서도 스스로 책임을 진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자, 여러분들을 저는 응원하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사상으로 이제 후반부 강의의 이제 끝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현대 윤리 사상, 덕윤리, 배려윤리가 남아있는데요. 요걸로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